자, 지금 북한에 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듯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회의석상에 등장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국은 우리나라 주변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각종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보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방역 부문의 무경각과 해이,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 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 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자, 지금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발언 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방역 그리고 비루스, 북한에서는 바이러스 하지 않고 비루스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국가 최중대 비상사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은 마치 안전하다는 듯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지금 비루스 감염자 사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능했다. 아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이고 네. 저기 지금 영상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저게 처음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네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안 썼었는데 아하. 지난달에 조선인민혁명국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이라든가 네. 뭐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경축 행사라든가 각종 기념식 때도 저렇게 여발한 듯이 마스크를 안 쓰고 네. 마치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과시하는 듯이 공식 석상에 나왔었는데 네. 요번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썼고 네. 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나가면서 또 썼거든요. 마이크. 네. 그리고 아나운서 멘트가 국가 최중대 상황이다라고 아하.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북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제 하루 동안 네. 발열자가 1만 8천여 명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지경이 되기까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의료 체계 열악하고 특히 백신 상황도, 백신 수급 상황도 상당히 열악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은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0%입니다. 하하. 그동안 북한이 코로나에 대응해왔던 정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 없이 봉쇄로만 이걸 이겨내겠다, 뭐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 면역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도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래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CSIS에서 보고한 바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엔 최악의 경우에 16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지금 지난 3월에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지금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가 35만 명 정도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저한 선제적 봉쇄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확산 우려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 위원장에 따르면요. 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 내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네. 짧은 기간에 이런 그 유혈자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35만 명의 유혈자. 근데 이게 북한에는 지금 진단 키트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유혈자, 그러니까 발열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뭐 16만여 명이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하루 동안만 전국에서 18,00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을 했다고 네. 하고요. 현재까지 18만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6명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사망자 중에는 스텔스 오미크론 이렇게 불리는 지금 BA2 확진자 1명도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력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이게 북한 도처에 전파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첫 확진을 알린 건요. 사실 그동안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더는 이 확산세에 비추어 봐서는 비공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철저한 봉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평양 주민들 급하게 귀가를 시켰고요. 어제도 봉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코로나 청정 국가다.
아주 자랑하고 떠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들으셨죠? 그동안 방역에 이 비루스에 무능했다, 무책임했다. 자기네식 표현으로 하면 자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방역이 뚫린 걸 인정하고 또 알렸어요. 조선중앙TV 아나운서 통해서. 뭔가 여러분, 북한이 왜 이렇게 태세 변화가 일어났지? 그런 생각 드시죠? 전문가 통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미크론에 의한 그 확진자 수가 아주 빠르게 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두 번째로 결국은 그 국제사회의 협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막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밝히고 나서도 또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뭐랄까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은 이 코로나 극복 문제와 그 핵무력 강화 문제를 서로 분리하는 별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북한 스스로 코로나 극복이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핵무력 강화 이것은 좀 접어들고 백신 이 협력에 집중하는 그런 전환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의 분석과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백성원 변호사님, 우리로서는 갈피를 못 잡겠어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대대적으로 걸렸다고 알리면서도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진자 얘기,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는 도움 필요 없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손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도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발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고, 사실 확진자란 말도 못 쓸 정도로 진단키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된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나 네.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잘 이제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 방역 체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자체적으로 코로나 극복 어렵다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WHO와 같은 국제기구 또 미국과 직접 아니면은 우리 측에도 좀 손을 내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남측이 우리 측에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또 국민분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 북한이 화성 17형 탄도미사일 도발 등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걸 생각하면 괘씸한데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김효은 평론가님 뭘까요? 저는 정부가 상당히 빠르게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가 없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숨기거나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아까 거기 발표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원인과 이 원인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김정은으로부터 이제 비껴나가면서 대내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대외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암시를 한 거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네. 저는 우리 정부 입장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제 대선 기간에 뭐 선제 타격이랄지 뭐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등 그런 굉장히 강경 네. 발언을 했고 또 그 정부 정책의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약간 강경 대북 정책을 쓴 사람들로 포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국내적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네. 경제도 어렵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것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요. 저는 그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도 되게 의미 있지만 특히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랄지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그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유연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에 혹시 북한이 화답을 해왔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뭐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 안 했다라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는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어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메시지와 관련해서 북한도 분명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것보다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이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지금 이것저것 가릴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주민들이 가장 이 불만이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화답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까요? 계속 연일 대통령 출근길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대통령 출근길이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대통령 출근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이 안보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오늘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네. 현장 행보를 처음으로 했는데 현장 행보의 그 목표가 어디였냐면 국제금융센터였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거시경제하고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시경제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네. 인플레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아하.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체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근은 3일차인데 사흘차 3일차. 벌써부터 여당 쪽에서는 뭘 좀 이 출근 시간 같은 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나 봐요. 예, 그 출퇴근 야권 쪽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 진보 진영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이 인터넷에 표를 올린 거예요. 네. 그 출퇴근 시간 표를 올렸는데 5월 11일 수요일 날은 출근 시간이 아침 8시 30분, 네. 퇴근 시간이 오후 6시 30분. 그리고 5월 12일 목요일 날은 네. 출근 시간이 아침 9시 10분. 네.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7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재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일을 덜 하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은 과거에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몰랐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아는 거 아니냐. 이것만 네. 해도 큰 변화다. 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너무 자세하게 공개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 쏟아냈을 때 주워 담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그런 느낌은 좋은데 이게 또 공세의 빌미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하네, 안 하네. 사실 다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업무가.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어떤 영상 하나가
취임식 당일날 만찬장에서 있었던 어떤 일인데 그 영상 하나 지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취임기념 만찬장에서요. 윤 대통령이 술잔을 딱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뭔가를 보냅니다. 어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걸까요? 뭘 보냈던 얘기일까요? 네, 술잔을 입에 드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째릿 뭔가 눈빛을 쏴요. 저게 무슨 의미의 눈빛일까요? 진짜 애정 어린 사랑의 총알 눈빛인지 아니면은 뭔가 술 좋아하는 윤 대통령 걱정하는 뭔가 눈치 주는 눈빛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쳐다봤는지 정답은 김건희 여사 마음속에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진짜 김건희 여사는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김현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마시려다가 진짜 다급히 좀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잔을. 근데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은 그러니까요, 거였어요. 네. 예. 근데 참 저 화면 보면서 아 대통령 내외나 다 우리나 다 똑같이 사는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줬는지 정확히 포착이 안 되는데 그 눈빛을 안 마주쳐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윤 대통령이 이제 황급히 내려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제 취임기념 만찬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이 영상에 대해서 또 뭐 지지자들이나 지지자들 쪽이나 반대 쪽에서는 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화제가 되자 아마 김 여사 측에게 정말 그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이 좀 음주를 말리려는 뜻이 있었느냐라고 아마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그거는 설명이 없더라도 뭐 다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눈치챌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신혼에 좀 빠져 사실 때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네. 개인적으로 술 좋아하는데 좀 많이 먹으면 뭐라고 보다 이렇게 네. 쓱 쳐다보면 저도 그렇게 내리게 되는데 네. 거의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제 아하. 입에 머금고 내린 거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이게 다 원샷 하려다 조금 먹고 내려놓는데. 네. 입에 댄 거는 마셔야 되겠어. 얼른 한 모금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아까 영상 보면 살짝 흘끗 보기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보셨어요? 잔을 내려놓는 것까지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아, 그 모습에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 막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근데 저런 모습도 있지만 하민경 변호사님 조용한 내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예. 지금 또 그 조용한 내조가 그 10일 날 취임식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이제 환송하는 자리에 조금 이제 다소 조금 앞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저희 보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또 이제 조용한 내조다. 이렇게 또 인터넷상에서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아마 차문이 열릴 공간을 확보하라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네. 어허. 이게 아니 배웅이니까 차문이 아니군요. 열리진 않군요. 어쨌든 근데 저기서 소매를 약간 잡아당기면서 뭔가 이 보폭을 맞추자 그런 모습도 어떤 언론들의 모습에는 포착이 됐는데 근데 사실 저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모습을 그냥 뭔가 그냥 이런 장면도 있었구나. 이 남편에 대한 대통령이기 전에 또 남편이잖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상에 뭐 벌써부터 잡혀 산다 어쩐다 아니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뭐 저거는 잡혀 산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부부가 저런 식으로 아마 살지 않을까. 네. 보통은 남편이 어떤 혹시라도 뭘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부인분들이 많이 걱정을 좀 하시고 네. 지적을 또 많이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연예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부인 말이 다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사회 경험도 더 많고 네.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다 맞더라. 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게 사니까 아마 그래요. 대통령 부부도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으로 만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필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또 가볍게 보실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만찬장에서의 김건희 여사 레이저 눈빛으로 자기가 잠깐 웃는 시간 가졌습니다만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요. 결코 전혀 웃을 수도 없고 웃음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호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성비 의혹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처도 정말 나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박완주 의원이요. 피해자가 지난달에 이제 당에 신고를 했는데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은요.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대선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 네. 피해자가 신고를 지난달 22일에 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의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됐는데 네. 29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요. 박완주 의원이 사과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피해자 A씨에 대해서 의원 면직을 시도를 합니다. 의원 면직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퇴사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인 공무원이 임명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내면 임명권자가 이거를 승낙해서 퇴사를 하도록 절차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거를 공무원의 일종의 퇴사 절차를 밟는 것들을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피해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피해자가 원해야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박완주 의원이 시도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직서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박완주 의원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거는 피해자가 의원 면직을 원해서 이렇게 제출한 줄 알고 면직 통보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한테 보낸 거예요. 네.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허허. 나는 이걸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 면직은 일단 철회가 된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무슨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근데 이게 일단 저 첫 번째 이게 왜 성비위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범죄 의혹입니다.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완주 의원이 과거에 박원순 그 시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 일단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피해자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1차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처럼 꾸며서 그만두게 하려다 실패했죠. 그럼 저는 이쯤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차 시도고요. 세상에. 피해자에 대한 이거는 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가 1차 시도가 실패를 했는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직권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의원 면직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직권 면직을 요구한 것까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든 주변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정황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100번 사과하기는커녕 사죄하기는커녕 시쳇말로 피해자를 못 잘라서 직장에서 못 잘라서 안달이었다고요? 대박 사건입니다. 박완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의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마주한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민경 변호사님 본인이 답을 얘기했네요. 법의 엄정한 심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 대신에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전해지고 있고 본인의 그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구보다 이제까지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2차 가해를 심각하게 가하고 있고 얼마나 사실 우습게 봤으면 정말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렇게 의원 면직 대리 서명까지 사실은 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철회가 되자 바로 직권 면직을 시도를 했다라는 이런 사실에 경악을 이제 금치 못하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원내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짜 서명을 한 가짜 사직서로 피해자 면직을 시도를 했다. 이는 공문서 위조의 범죄 행위자 파렴치한 행위인 만큼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윤리특위에다가 회부를 해서 의원 면직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의원직 상실하는 그런 제명 결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지경 같은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안주 의원이 성비위를 저지른 후에 그 피해 보좌관을 상대로 면직을 시도했다. 피해 보좌관의 서명을 대리로 해가지고 가짜 사직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 피해 사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2차 가해나 아니면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시간, 장소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네. 지금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강력한 당 차원에서의 제명 징계가 판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당 차원의 조사 또는 뭐 국회 차원의 뭐 의원직 제명 징계 그런 거 말고 이거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이어질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아니 일단은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죠. 이게 왜 성비위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위하면 뭔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도덕적으로만 뭐 그런 것 같고. 네. 범죄와 성비위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저희도 지금 사건 내용을 몰라요. 지금 박완주 의원을 뭐 제명까지 할 정도라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뭐 성희롱 처벌받지 않는 정도의 성희롱 수준은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지금 신현영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좌진에 대한 무언가 뭐 범죄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시 장소 특정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민주당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 사건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당 자체, 당 차원에서의 이 징계도 징계지만 당연히 형사 고발을 해야죠. 경찰에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의원 면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서명을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예요. 그래요? 그건 충분히 공문서 위조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 거죠. 측에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박완주 의원이 그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낸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민주당 측에서도 그냥 당에서 제명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성범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거는 형사고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상회의에서 이른바 줌회의에서 짤짤이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강욱 의원의 또 다른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하재건 평론가님. 예, 최강욱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 당 보좌진 협의회 등에 최강욱 의원의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라고 하면서 지난달 26일에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보니까 사실관계가 확인 아직 안 됐다고는 해도 일단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의 입장은 나왔을까요? 김효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지난번에 그 발언으로 한번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공작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았는데 뭔가 한참 이번에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숨통을 끊겠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날조하고 공작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럼 이 부분 추가적인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강욱 의원님 그 사건도 인지하고 곧바로 비대위에서 직권상정으로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최강욱 의원의 입장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안이 저는 벙벙했습니다. 보통 이런 반박은 보세요.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다. 목적까지는 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이참에 자신의 숨통을 끊겠다는 뜻? 백성원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측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주장한다면 저런 주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의혹을 제기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소위 말하는 짤짤이 논란도 그렇고 이번 또 다른 또 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작, 날조 이런 걸 의심하면 민주당 내에 본인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저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근자감이에요. 자기가 뭐 얼마 대단합니까?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 짤짤이 발언에서 한 번 더 하면 숨통이 끊기나요? 저는 그 이해도 좀 안 되고 저는 이 두 번째 지금 최강욱 의원이 발끈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의 저런 태도가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좀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따가운 논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 논평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이쯤 되면 민주당 N번방이다. 이게 이제 왜 M이라고 썼는지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 N번방. 그 못된 말도 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N번방의 불꽃 박지원 위원장, 저분들 멱살 다 잡으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멱살 얘기를 왜 했을까? 왜 궁금하시죠? 바로 지난 3월에 지금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 조문을 간 여권 인사들에게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진짜 이 아저씨들 왜 그러나?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그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까? 아마 그걸 빗대서 국민의힘이 따가운 논평에 멱살 표현을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상당히 아프게 질책한 거예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오늘 박안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보세요. 박지원 위원장이 앞서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그랬어요. 성비위 표현 안 썼죠?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따끔하게 짚어주신 그 대목이잖아요. 성비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과 윤호중 위원장은 내용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받은 내용 보니까 이건 성비위로 포장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좀 규정하고 있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 위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에 바로 반영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20주간 정당 지지도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가장 최근에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예, 국민의힘은 위로 올라가고 민주당은 급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31%까지 떨어지고 네. 불과 한 주 정도 사이에 국민의힘이 45%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저 수치가 국민의힘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앞두고 굉장히 급락했기 때문에 거의 당에는 완전한 비상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샴페인 터뜨리고 싶으세요? 샴페인 터뜨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성비위 의혹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여야 할 것 없이요. 이른바 지성인이자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되고 또 국민의 신복인 이 정치인 공무원들의 성문제출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검찰 내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석열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발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윤 비서관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 이 부적절한 어떤 성적 언행으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첫 번째 사건은 96년 10월에 서울 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점심시간에 파견 경찰관들이랑 음주를 곁들여서 회식을 하던 중에 여직원을 껴안으면서 뭔가 소란이 일었고 이걸로 인사조치,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이 새롭게 난다는 거죠. 요런 내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2012년 7월에 이때는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이 있던 여직원들한테 이제 외모 품평 발언을 했다. 또 이 볼에 입을 맞추는 어떤 부적절한 그런 언행을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걸 목격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감찰이 개시가 돼서 이 감사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것 역시 단순한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보기에 넘어서서 강제추행이에요. 그래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살림살이 책임지는 쉽게 말하면 고관직이에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자리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찰 인연 20년 정도 된대요. 언론 보도 따르면. 막역한 사이겠죠. 그런데 이 보도 보고 하민경 변호사님, 대통령실은 입장이 있을까요? 뭡니까? 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보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년 6개월 만에 최고의 이제 기대감을 국민들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 마땅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재검토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2차례 사안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와, 진짜 화가 납니다. 1996년 10월이에요. 서울 남부지청 재직 시절이에요. 여직원 회식 때 저 때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낮술이에요, 낮술. 낮술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 낮술! 여직원 껴안으면 소란 피웠고 인사조치 처분받았어요. 2012년 7월에 대검 재직 시절에 여직원 외모 품평에 볼에 입 맞췄어요. 감찰부장 경고 처분이에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이 뭐라고요? 기사에 나온 내용,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사실인 걸 다 밝히세요. 뭐가 다른지. 그리고 기관장 경고는 경미할 때 이루어진 조치다.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습니까, 김희원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저 사안이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합니까? 당시에 기관장 경고 자체가 합당한 처분이 아니었음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때부터 정말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나오는 성범죄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의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말 당을 떠나서 상대 당만 나무라고 우리는 좀 더 그래 덜 나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서 비롯된 구습이고 구악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런 구악들을 좀 척결하고 좀 뭔가 새로운 정말 지성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뭐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그리고 또 보좌진 내에서의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정말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 문제가요. 아까 경미하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저울에 달아놓고 이것은 뭐 쌀 한 가마니만큼 무거운 죄고 이거는 정말 한 대빵만큼 가벼운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네.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으면 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요거에 이렇게만 질문 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정권 잡기 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첫 만나면 4글자 외쳤죠. 내로남불 외쳤죠. 자꾸만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면 뭐라고 할 거면 이건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이죠.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해명이 뭐 다소 억울함을 포함해서 이게 저쪽이 한 것처럼 그렇게 센 건 아니고요. 좀 경미한 조치니까 뭐 정식 징계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과거 윤석열 지금 현 정부 말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던 문제들에서 국민의힘 비판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저는 잘못된 거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쪽은 덜 잘못했고 저쪽은 더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더 나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 상식, 아까 조금 전에 반지성주의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현 정부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그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사과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 식구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고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며칠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의 발언이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말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김성회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고민정 의원의 마지막 표현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소개하기도 정말 민망한 발언들이에요. 이분 지금 경력에 보면 뭐 다문화센터 대표야, 뭐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면 되지 뭐. 네. 이런 사람의 이 역사와 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너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 자기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뭐 이런 글을 올렸었다가 또 연이어서 2019년 9월에는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보상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표현하기가 좀 다소 민망합니다만 밀린 화대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저건 민망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금 여전히 일본의 정식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금 눈을 감으신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저
얘기 들으면요. 잠이 안 올 겁니다. 분노가 치미는 표현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피해자들이 들으면 정말 피눈물이 날 얘기들이죠. 어떻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나라의 다문화 비서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인데요. 이게 표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SNS 게시물 작성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뭐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에 또 무슨 글을 실었냐면요. 인터넷 매체에 한 기고문을 실어서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뭐 양반들의 어떤 쾌락을, 성적 쾌락을 위한 존재였다. 일본군 만행에 대해서 뭐 분노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뭐 이런 글을 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혐오 발언이에요. 이런 망언 제조기 네. 같은 발언이고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게 어떤 사람의 뇌구조를 막 파헤쳐보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로 90%는 어떤 생각하고 있지? 뭐 그런 거.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짜? 지금 이분은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발언들이 과거 발언들인데 지금은 저의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거의 희대의 망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해명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 대한 안갚음이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게 언론과 그 소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아까 사과문에서 그 저기 조선시대 여성들이 뭐 50%가 성노리개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자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자분들의 뭐 화대 표현 그 제가 다시 언급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야 우리 조선 시대도 이랬어 근데 이거만은 반성해야지 왜 다른 나라한테 먼저 그러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본인의 해명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왜 정부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이게 지금 지켜볼 일입니까?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뇌구조를 제가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김성회 비서관의 과거 발언, SNS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겠답니다. 이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철학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막 그런 거 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공직에 보내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격리할 뿐이들이거든요. 바로 내쳐야죠. 이거. 예.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이번 인사는 국민의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봤을 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정치가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비서관이 계속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고 계신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판단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요. 하민경 변호사님 과거 발언이기에 몰랐다라고 해명할 사안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거는 검증 부실. 아니 이 정도 내용은 그냥 쳐보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증이 이제 그 인사 시스템 검증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사실은 일고 있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발언을 지금 이제 다문화 비서관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전에 지켜보겠다라는 반응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금일간 이제 뭐 자진 사퇴 또는 이제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고 저희가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그런 거취가 빨리 정해져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정치권에서는 뭐 주말이 고비, 뭐 주말에 거취 결정할 때 뭐 그런 기사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속보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코앞으로 다가왔죠. 최대 승부처, 전국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언론들은 최대 승부처, 각 당도 최대 승부처를 꼽는 것 바로 경기지사 선거일 건데 어제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주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니라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입니다. 책상 위에서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써준 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장관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 차관 인사는 성별 편중 인사입니다.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동안 인수위 대변인과 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강조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말씀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죠. 물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굳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나 인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더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계속 김남매 하는 게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 공약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데 제가 몇 개 공약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두 분 공약이 다 옛날에 있던 거 그냥 또 재탕 삼탕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김효원 평론가님 예상대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거친 설전을 좀 이어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쏠린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도 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 나온 세 후보만 봐도 굉장히 좀 기존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보거나 이번에 뭐 도지사로 나올 만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상당히 두 사람의 그동안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잘 알려진 앵커,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이제 대변인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경제 관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이렇게 보면 그냥 뭐 관료가 뭘 그냥 잘하겠냐. 네. 제대로 된 정치인이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뭐 말은 잘하지만 네. 실제 이런 행정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말만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나처럼 일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상당히 이제 그렇게 대조적인 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남성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사에 있어서 여성이 없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김은혜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 네. 그래서 정말 여성에 있어서 더 민주당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보면 그 사이사이에 강용석 후보가 아까 김남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까기를 하면서 상당히 치고 빠지고 하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TV 토론 보신 분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최고의 신 스틸러 강용석 후보였다. 네, 맞습니다. 정말 김효원 평론가님이 모두 까기 공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정말 강용석 후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강 후보가요. 지금 머리도 지금 짧게 자르고 저렇게 코수염 있는 모습 네. 보이잖아요. 저게 검수왕박 반대를 외치면서 삭발을 감행을 해서 머리가 저렇게 짧은 거예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TV 토론에도 못 나올 뻔하다가 본인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막 법정 대응까지 벌여가지고 결국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거고요. 네. 토론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황 후보를 제외하고 양김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네. 특히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저격을 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제목만 가리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김남매 공약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약이 무슨 본인 공약 중에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이 사실은 자기가 출마할 때 먼저 얘기했던 공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그 얘기 하는데 출처라도 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렇게 우리는 공약, 사골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공약들이다라면서 저격했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2대1로 싸우는, 더 나아가서 3대1로 싸우는 느낌일까? 왜 강영수 후보 그래도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 나오려고 했잖아요. 경선 붙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좀 공세에 몰리지 않을까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강용석 후보가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같은 당의 이제 보수 진영을 이제 공격하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하는데, 강용석 후보는 이제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증명을 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랑 더 친분이 많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김은혜 후보랑 이렇게 싸우냐, 차라리 이제 함께 잘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허허! 이거 전화 목록을 열어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러네요. 김동연 후보를 그런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피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부처님 청문회 때 그쪽에서 요금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피셨다? 아니요, 친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니까요? 기소유예 받은 건 인정하시죠? 기사는 제게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아니 글쎄 내 전과라는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취지로 아니요, 받아들여요. 때린 적 없다니까요. 부처님 청문회 때다 나온 얘기인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네. 기소유예라는 게 네. 뭔데 지금 전과냐 아니야 그런 것까지 나와. 일단 기소유예 얘기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기소유예는 이런 거예요. 잘못은 했는데,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번엔 봐줄게.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전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피해가 아주 경미하다거나 뭐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고 전과가 없다면 그래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고 봐줄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강영석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가 되지 않아서 전과가 남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계속 혐의가 인정되나 두들겨 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강영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속칭 두들겨 팰 정도라면 기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 때 이 사안이 과연 나올까 본인이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TV 토론을 보셨던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김동연 후보한테 또 놀랐을 수도 있어요. 김동연 후보가 그동안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적이 별로 없었고 하하. 상당히 미담이 많이 알려졌었고 그렇죠. 상당히 좀 이렇게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관료 스타일로 네. 알려졌는데 갑자기 무슨 택시기사 폭행 기소유예 의혹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고 특히 흑수저 씨나 김동연 후보 흑수저 씨나 그렇게 알려졌을 흑수저 신화도 있고 네. 근데 김동연 후보가 그 해명을 대답을 하면서 네. 30년 전에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해서 그럼 두들겨 팬 적은 없다면 그렇게 살짝 팬이나요? 다른 걸 했단 말이에요. 약간 좀 해명도 약간 말끔 잡기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보도가 나온 거를 보면 94년에 이런 사건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분이 택시비를 안 냈다고 주장하면서 아하. 시비가 붙었다. 네. 시비가 붙은 건 맞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동연 후보가 당시에 택시비를 냈더라. 택시 기사분이 착각을 했더라. 그런 사건이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강영석 후보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지금 또 네거티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아까 흑수저 신화 거기에 대해서도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될 당시에 고졸 신화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야간 대학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또 강영석 후보가 또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또 그걸 또 학력 사기다. 학력을 축소하는 것, 과장하게 부풀린 건 봤어도 축소하는 학력 사기는 처음 봤다. 또 이렇게 하니까 고졸 신화라고
내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백성 변호사님, 지금 언론들이 또 각종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 이 여론조사가 박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센스틸러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번 선거의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KSOI의 여론조사인데요. 진짜 박빙입니다. 김동연 후보자와 김은혜 후보자는 오차범위 내 0.6%인데 저기 이제 주목해볼 게 강용석 후보자 지금 5.1%가 5%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란이라기보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네. 그럼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하. 단일화를 하면 산술적으로 더하면 한 47%쯤 되네요. 그럼 이긴다. 단일화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숫자로 더하면 저게 되는데 이제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빠지는 중도표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강용석 후보자를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할 건지 단일화를 해야 하나, 단일화를 하면 안 되나 이에 대한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강용석 후보는 어쨌건 단일화 그 이슈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강용석 후보를 복당해서 받으면 전국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은혜 후보는요. 박빙 승부가 어떤 건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지역구에 했던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2020년에 김병관 후보의 0.72%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완전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지사 이 박빙 흐름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표가 한 표 한 표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일화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저희 당원분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유불리를 위해서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용석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리 저는 상정을 하거나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말은 해도 가능성이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성남 분당갑 후보가 어제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연이틀 겨냥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곳 주민분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또 전혀 연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그렇게 이재명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다 사인을 해줬대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바꾸고. 제가 대장동 주민분들 만나 뵌 게 오늘로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저 긴 발언 중에 이름 하나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라고 좀 전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안철수 지금 전 인수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연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연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정치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계속해서 이재명 지금 그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거는 본인 지역구 본인이 그 국회의원 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전체 판세 이재명 그 선대위원장을 저격하면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걸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고 얘기하는데 연고는 약국에만 있는 줄 알았지만 연고는 허주원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연고는 어디입니까? 원래는 저기 분당갑 아니잖아요. 노원이죠. 아하. 사실 노원에서 재선 의원 지낸 분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지역구로 옮긴 겁니다. 아하. 분당갑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요. 판교가 처음 IT밸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지어졌냐. 자기 사옥, 그 안랩 사옥을 지은 것이 바로 본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고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곳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분당갑의 네. 발전 가능성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판교를 만드는데 자기가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강조를 하면서 이사도 했다고 해요. 지난 9일 오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전입신고를 하고 자기가 창업한 알랩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집을 얻어 아하. 이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가만히 있을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또 이재명 후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습니까? 지금은 소를 키울 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당 혹은 정부에 대한 공세만 취하고 있으면 민생은 누가 챙겨?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싸울 때만이 아니고 소를 네. 키울 때야.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네.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저번 대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유능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를 키울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 내가 소 키울 테니까요. 앞으로 민생 잘 챙기고 견제도 잘 할 테니까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지금 싸움뿐만 아니라 네. 민생을 이끌고 나갈 때도 내가 유능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얘기 하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지원했더니 소고기 사 먹더라. 제 그 말을 듣고 안철수 지금 후보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고기 사 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데 먹고 싶은 거는 그게 소고기든 닭고기든 충분히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지원금이 생겼을 때 겨우 소고기를 사 먹는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 왜 소고기 사 먹게 해주냐. 그 낭비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인수위원장 시절 발언을 겨냥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굉장히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식합시다. 그럼 뭐 먹죠? 소고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소상공인들한테 차등 지급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누구는 소고기 사 먹고 누구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그 안 꺼내도 될 소고기 말을 꺼내서 아하. 오히려 더 곤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대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